자, 여러분, 오늘은 텍스트 22쪽이죠. 그 계몽과 관련된 칸트와 멘델스존의 논쟁의 배경에 대해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논쟁의 배경에서 보면은 베를린 월간 잡지라고 나옵니다. 원어는 디 베를리니슈의 모나츠 슈리프트입니다. 모나트 하면 여러분 한 달, 두 달 할 때 그 월을 말하죠. 슈리프트가 이제 잡지나 이제 책인데, 그래서 이 물음의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에 논문이 실린 잡지가 이제 이 베를린 월간 잡지인데, 그 당시 계몽주의가 이제 황금기였습니다. 그 꽃을 피는 그런 시기에 이제 이 잡지가 발행되면서 더 이제 주목을 끌었는데, 그 당시 계몽주의 시기 정치와 문학 분야에서는 비스트가, 교육 분야에서는 게디케라는 사람이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고,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다양한 그 직업 분야의 지식인들이 이제 모여들었는데, 그 당시에 소위 수요일마다 모임이 있는데 수요회라고 했습니다. 독일어로 미트보흐 게젤샤프트, 독일어로 이제 미트보흐 하면 이제 수요일이죠. 게젤샤프트가 어떤 사교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그죠? 이 수요회 모임에서 이 모임의 이름이, 또 다른 명칭이 계몽주의 친구들의 모임, 이런 명칭으로도 불렸습니다. 자, 이게 나오죠? 그죠? Gesellschaft von Freunden der Aufklärung. 여기 이제 게니티프, 이격이죠. 계몽주의의 친구들, 계몽된 친구들의 어떤 모임, Gesellschaft.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양한 이제 테마로 그 당시 유행한 계몽과 관련된 어떤 주제들을 논의하고, 또 여러 종류의 어떤 진리와 관련된 것을 자유분방하게 서로 토론하면서 탐구하는, 그야말로 지적인 어떤 그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시사적인 그 당시 어떤 주제나 학문적 대상을 당파를 초월해서 자기가 어떤 당파에 속해 있든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이제 구속을 벗어나서 오직 이성적으로, 독일어로 이제 페어눈프트라죠. 이성에 의해서만,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만 그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또 잘못된 오류가 있으면 그런 것을 밝히고,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는, 자신들의 생각을 논쟁을 통해서, 이성을 토대로 한 논쟁을 통해서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죠. 독일어 원어가 있고 번역된 게 보면 모든 회원이 진정한 진리의 친구들이었다. 그래서 각자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권위자의 절대 명령이나 내면의 소리의 지시에서가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항상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주장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자, 이 뭐 텍스트만 보면 또 여러분이 지겨울 수 있으니까, 헤겔, 칸트와 관련된 다양한 사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금 나이 들었을 때 이제 초상합니다. 그죠? 아주 예민하게 보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이 항상 자기의 어떤 철저한 계획하에 생활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한 편입니다. 예전에는 다 일찍 죽었죠. 이 사람은 건강관리를 어쨌든 항상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칸트는 어쨌든 나름대로 장수한 철학자인데,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 수요의 모임에서 이렇게 다양한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또 이제 그 베를린 월간 잡지를 만드는 편집자들도 자기들의 그 가장 추구하는 목표가 진리에 대한 열정이다. 진실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유용한 이 계몽 사상을 전파시키고 또 잘못된 어떤 오류를 추방하는데 굉장히 애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잡지의 편집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이 수요회라는 모임이 모임 자체가 일종의 계몽을 실천하는 그런 집단인데 그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 베를린의 계몽 도당이라고 또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저 텍스트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베를리니시에 aufklärungskrieg, 그죠? 그래서 이제 계몽 도당 또는 계몽 패거리 aufklärungsband, 반트죠 원래 단수형은. 또는 이제 칸트나 훔볼트, 모리츠, 멘델스존 이런 많은 유태인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자들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좀 베를린의 유태인들이 참여하니까 베를린의 계몽 유태교당 뭐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저 베를린의 aufklärungs, 그죠? aufklärungs 지나고게 유태교당 뭐 이런 식으로 뭐 불리지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을 항상 유지하려고 했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토론과 발표를 하고 어쨌든 이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감성보다는. 그런데 그 당시 1786년에 계몽주의 군주였던 프리드리히 대제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죽어버리니까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가 이제 집권을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치적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유로운 이 잡지의 운명도 결국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788년에 새로 임명된 문화장관이 벨르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위 벨르너의 종교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그 칙령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어요. 자, 여기 선언한 내용이 나오죠. 사회주의자, 이신론자, 이제 기독교를 안 믿는 다른 신을 종교를 믿는 사람들 말하죠. 이신론자, 자연주의자, 그리고 다른 종파들의 이미 오래전에 반박된 오류들을 다시 덜추어내어 불손하고 무례하게 극히 잘못 남용된 명칭인 계몽에 의해 민중 사이에 유포시키는 행위를 감히 주저하지 않는구나. 이제 이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을 감행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하게 법적으로 처벌할 거다. 이렇게 칙령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1791년부터 모든 월간 잡지들도 이 검열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사회적 변화 때문에 베를린 월간 잡지가 이 까다로운 검열 때문에 이제 계몽주의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논정의 발단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논정의 발단을 보면은 1783년 9월인데 이 베를린 월간 잡지의 편집자 중에 비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본명이 아니고 익명으로 결혼을 거행하는데 성직자가 더 이상 수고하지 않도록 하는 제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하면은 전부 성직자들이 우리 지금으로 치면 줄에서 하는 것처럼 성직자들이 항상 참석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의 결혼을 거행하는데 성직자가 더 이상 수고하지 않도록 하는 제안, 이런 제목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가톨릭 신부나 개신교 목사 이런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 꼭 참석할 필요 없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꼭 있어야 결혼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특히 계몽의 이름을 빌려서 이 법률상의 결혼이 중요하지 꼭 종교적인 신부나
이런 목사가 왜 꼭 결혼식에 참석해야 결혼이 인정되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한 거죠. 즉 계몽된 사람들한테는 이 시민들의 고유한 결혼 문제에 더 이상 종교적인 어떤 뭐 관여, 성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그 밑에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같은 잡지 지면을 빌려가지고 쥐엘러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 체결이 앞으로 종교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것이 권장할 만한 건가? 이런 반박의 글을 썼습니다. 그죠? 독일어로 나와 있죠. It is Ratsam, 이거 하가 빠져야 되죠. 오타네요. It is Ratsam, dass Bündnis nicht fern durch die Religion zu Janschüren,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결혼의 특수한 내적인 특성을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어떤 이 성직자들이 참여하는 이 내적인 특성을 다시 한번 이제 각인시킨 겁니다. 여기 밑에 나오죠. 결혼이라는 것이 그 특별한 성격 때문에, 그리고 그 탁월한 중요성 때문에 다른 어떤 시민적 계약보다도 더 승인받아야 한다. 즉 종교적인 어떤 승인, 기독교 국가는 그 당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 지면을 통해서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 정치인들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그죠, SNS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언론 잡지나 신문 지면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관행이 시대에 유행하는 사고방식에 의해 그 당시 이제 계몽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위태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쥐엘러너가. 그래서 이 두 논쟁자가 똑같이 이 계몽의 이름으로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이제 주장하는데, 한 사람은 계몽의 이름으로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지 못하는 그 현실을 지금 비판했고, 또 한 사람은 풍속이 타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계몽주의가 유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당연한 것처럼, 분명했던 것처럼 보였던 이 계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쥐엘러너가 묻고 있는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것인 줄도 모른다 해가지고, 계몽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그 주제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끈 겁니다. 여기 나오죠, 뒤에. 여기 나오죠. 계몽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진리가 무엇인가 만큼 중요한데, 계몽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대답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여전히 어디에서도 이 물음에 대답되어진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석이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곧 현실적인 주제가 돼가지고 그 당시 일상의 시사적인 문제에서 철학적인 근본 개념의 문제까지 확장되는데, 잡지 편집자들이 이제 이 물음을,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지성이 누구냐? 칸트와 멘델스존이었습니다. 이 이제 여기서 멘델스존은 음악가 멘델스존 아닙니다. 철학자 멘델스존입니다. 모제스 멘델스존을 해가지고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멘델스존과 칸트 간의 어떤 이제 계몽에 대한 토론이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멘델스존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이 사람이 모든 우리가 지향하는 것과 또 우리가 노력하는 그 척도, 그리고 우리의 목표, 또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하는 지점이 인간의 규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원어가 이제 나와 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규정을 미리 정해놓고 출발해야 여러 다양한 주제가 아무리 많아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나 그런 어떤 관점의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 멘델스존이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규정, 또 시민으로서의 인간의 규정, 이렇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멘델스존이 말을 한 내용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인간으로서의 인간을 알고 싶어하는 계몽은 신분의 차이 없이 공통적이다. 즉 시민으로서의 인간의 계몽을 고려한다면 신분과 직업에 따라 변화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신분과 직업이 그 당시 사회에서 요구되는 활동과 역할에 따라 각각 다른 의무와 다른 권리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 신분과 직업에 따라서 요구되는 계몽 수준도 그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기본적인 어떤 인간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계몽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맨델스 존이 이러한 인간 계몽과 또 시민 계몽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본 이유는 뒤에도 나오지만 그 이유는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유용한 모종의 진리가 시민으로서 인간에게는 때로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의 행복은 저희 사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국가의 행복은 이러한 인간과 시민으로서의 계몽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조화를 시켜서 국가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일치점을 찾아내는데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대립과 충돌이 계속 양산된다면 그 국가는 불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지금 우리 현재 한국의 어떤 우리나라의 상황이 또 저는 또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도 뭐 조선시대 말기에 당파 싸움 때문에 국가가 어지럽지만 지금도 보면은 보수와 진보 이 양진영 사이의 정치적 갈등, 특히 정치인들이 자꾸 지역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죠? 그게 가장 우리가 경제나 문화 이런 데서 선진국 대열에 지금 올라섰지만 정치가 아직도 후진국 대열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방 후에 유럽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나치 부역자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뭐 정통성에 의해서 큰 문제 없었는데 우리는 친일파들 일제 부역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바람에 오히려 독립운동한 후손들이 더 생활이 어렵고 더 힘들고 그 다음에 친일파나 혹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더 떵떵거리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고 이런 게 가장 문제죠. 또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언론도 거의 뭐 친일 성향의 언론들이 많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그 혼란스러운 그 이제 가짜 뉴스가 자꾸 양산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 독일처럼 징벌적 배상제도 이런 걸 도입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언론은 그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해가지고 파산하도록 유도하든지 그러면 이제 그 언론이 가짜 뉴스를 양산 못하겠죠. 좀 더 조심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처럼 저는 이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튜브에 보면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그런 뉴스를 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또 구독 신청해가 또 듣습니다. 그럼 완전히 세뇌되는 거죠. 그죠? 자, 얘기하다가 조금 우리나라 얘기가 나왔지만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과 충돌이 양산된다면은 그 국가는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델스 존의 이런 인간과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따른 계몽이 서로 조건이 달라진다는 거, 이게 이제 칸트의 어떤 이성과 관련해서 칸트는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느냐, 사적으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나누는데, 그건 나중에 또 뒤에 나오면 보기라고. 그러면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델스 존의 계몽에 대한 어떤 논지를 우리가 쭉 보면 이 계몽이라는 의미가 문화나 교양이라는 단어처럼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서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책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어떤 문어체에 속한다는 그런 생각을 보통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어가 아직 낯설고 좀 새로 등장했지만 이 단어들은 모두 함께 그 당시의 그 사회적 상태를 개선하려는 인간들의 노력, 인간들의 어떤 그 건면한 활동, 이런 어떤 의미가 어쨌든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멘델스존에 의하면은 가장 상위 개념이 교양이다. 독일어로 우리 빌둥이라 하죠. 빌둥. 가장 상위 개념이 교양이고 그 아래에 교양이라는 개념 아래에 문화와 계몽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주로 그 사회의 실천 속에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계몽은 이론적인 면에 좀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고 문화는 객관적인 면에서는 예술과 그 사교나 풍속, 이런 어떤 세련된 사교 풍속, 그다음에 어떤 뭐 아름다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고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주관적으로 볼 때 문화는 예술에서의 완성도나 숙련, 노력, 또 사교 풍속에서의 어떤 호감 가는 거, 어떤 관습, 성향 이런 걸로 봤습니다. 반면에 이론적인 면에서 계몽은 관계되는 게 객관적으로는 이성적인 인식, 독일어로 이제 vernünftliche Erkenntnis겠죠. 이성적인 인식 이게 이제 계몽이다. 주관적으로는 이성적인 숙고에 대한 능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학문에 의해서 이렇게 계몽이 계속 발전하고 뭐 사교적인 교재나 시문학이나 어떤 언변술, 말재주 이런 거에 의해서 문화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계몽의 문화에 대한 관계는 마치 이론과 실천의 관계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구별되어 사용이 되지만 객관적으로는 연관성이 깊다. 이렇게 멘델스존은 이제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제가 한 내용을 멘델스존이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멘델스존이 그 사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사람은 더 많은 문화를 가진 반면에 베를린 사람은 더 많이 계몽되었다. 독일 내에서는 이렇게 봤고 국가적으로 보면 프랑스 사람은 더 많은 문화를 가졌다면 영국인은 더 많이 계몽되었다. 또 중국인은 많은 문화와 적은 계몽을 가졌으며 그리스인은 문화와 계몽 둘 다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사례를 든 겁니다. 물론 자기 생각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중국은 많은 문화와 적은 계몽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이 동조 아닙니까? 동조합니다. 중국인들은 문화적으로는 뭐 워낙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그죠? 많은 문화와 적은 계몽 적은 계몽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세요. 뭐 좀 한류가 인기 있으니까 뭐든 우리 뭐 한복이든 김치든 전부 중국 거라고 중국이 시작했다고 또 때려서죠. 참. 자, 그래서 이 멘델스존에게는 이 계몽이라는 것이 문화와 비슷하게 교양이라는 특정한 현상이다. 그래서 문화와 계몽이 함께 발전하여 상위 개념인 교양으로 확대되면은 그 민족의 행복이 좀 더 정진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지만 민족이나 국가의 행복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과잉이라고 했죠. 지나치게 과잉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교양에 의해서 그 민족의 행복이 최정상에 이르게 된 민족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추락할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추락할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문화와 교양을 가진 많은 민족들이 나중에 보면 권태와 타락으로 추락하는 그런 과정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생각나요? 이탈리아의 로마 제국, 지금 이탈리아 로마 제국을 보면 생각나죠. 그죠?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지만 나중에 퇴락의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역사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계몽의 변증법을 보면, 그래서 이 멘델스 존이 완벽한 상태에 있는 어떤 사물이 고상하면 고상할수록 그만큼 부패할 때는 더 끔찍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독일어로 예에들 예하고 비교급 데스토하고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해 예에들로 그러니까 에델 하면 고귀한 아닙니까 그죠 예에들 고귀해지면 고귀해질수록 데스토 그레스리 점점 더 끔찍해진다 부패할 때는 폐하 배중 부패합니까 그래서 이 문화와 계몽도 개화가 그만큼 고상할수록 나중에 부패나 타락할 때 있어서는 더 추악해진다는 거죠. 모든 생명이 필연적으로 죽으면 부패하듯이 우리도 이제 뭐 죽으면 전부 부패하고 나중에 썩어서 결국은 이제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계몽의 과정도 언제라도 이렇게 결국 정반대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몽을 잘못 사용하는 위험성, 오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계몽이 원래 의도했던 그 좀 자기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의도와는 정반대로 만약에 윤리적인 감정을 둔화시키고 고집 혹은 이기주의, 사이비 종교, 무정부의 어떤 혼란, 카오스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몽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베르사유 그 전쟁 배상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국민들이 힘들고 또 반발심이 심할 때 이런 국민들의 감정을 또 이용했지요. 히틀러가 또 언변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게 이제 전부 독일 국민들이 빨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잘못된 어떤 오용,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을 때. 그래서 그 당시 익명의 저자가 발표한 우화가 있는데 이 우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답니다. 그 옆에 이제 여러분 텍스트에 보면은 이제 번역된 내용, 그 밑에 이제 독일어 원어가 나와 있죠. 우화 내용을 원숭이와 관련된 우화인데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원숭이가 이제 이 오프라인 수업 때는 여러분한테 제가 읽으랍니다. 학생들 읽고 요 원어는 읽을 필요 지금 온라인 수업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숭이 우화를 보면 한 원숭이가 언젠가 숲속 히말라야 삼림목에 밤새 불을 질렀네. 그리고 한없이 즐거웠네. 숲이 환히 밝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오라 형제들이여 보아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바로 내가 밤을 낮으로 바꾸는 것을 크고 작은 형제들이 와서 그 광희에 감탄하였다. 그리고 모두 소리치기 시작했다. 한스 형제 만세. 한스 원숭이는 사후에도 찬양받을 자격이 있다. 그는 지역을 계몽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이 빛은 계몽을 이제 빗댄 비유한 것이겠죠. 그죠? 빛으로 상징한 게 계몽이겠죠. 이게 나중에 결국 반계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숲에 불을 질러서 밤에 숲에 불을 질러서 나처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이 원숭이 능력에 전부 감탄하고 그 원숭이 종족들이 경탄하면서 찬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어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숲이 전부 불타버리겠죠? 그럼 자신들이 살 터전이 전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예측 못하고 당장 밤에 이제 숲이 환한 그거에 만족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못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 고전주의 양대산맥
괴테와 실러, 프리드리히 실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감각적인 인간은 동물 이하로 전락할 수 없다. 그러나 계몽된 인간이 전락하면 악마로까지 추락하게 된다. 그리고 인류의 신성을 가지고 포악한 장난질을 친다. 이 슐러의 말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죠? 지금 우리 사회 지식인들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폐해,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 소위 말하는 계몽된 사람, 지식인들이 이기주의로 흐르면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면은 더 사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몽주의가 활발하게 발전하던 시기에도 기존의 관념, 또 도덕, 전통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합리적 사회를 이룩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이 비판적 이성이 나중에는 그 자체가 수단화되어 가지고 도구처럼 사용되어서 초래될 수 있는 어떤 재앙이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단지 이제 인식의 어떤 인식 파편으로만 남아버린 것이 아쉽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멘델스존의 입장 우리가 이제 들어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칸트와 관련해서 봅시다. 칸트는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과 미성령, 그러니까 성숙한 것과 미성숙한 상태, 이렇게 이제 보통 칸트의 철학 개념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칸트도 같은 잡지에 실린 그 칸트 논문 중에서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자, 많이 들어봤죠? 미성년 상태란, 독일어 원어가 있습니다만, 미성년 상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도 혹은 인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자신의 이성을 사용 못한다는 거죠. 이 미성년 상태의 책임을 마땅히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은 이 미성년의 원인이 지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부족한 것에 있는 경우이다. 결핍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과감히 알려고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감히 알려고 하라. 여기 이제 독일어 원어는 하베무트, 그죠? 하베무트, dich deines eigenen Verstandes zu bedienen. 그죠?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라 이 말이죠.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라 하는 것이 계몽의 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칸트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성년 상태, 미성숙 상태는 자신의 지성을 다른 사람의 어떤 관여나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도 이 미성년의 상태로 있는 것이 좀 길들여져서 그게 편하다는 겁니다. 습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성년으로의 어떤 도약을 좀 회피하고 위험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구태의연한 어떤 잘못된 전통이라고 전부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전통도 있죠. 계속 고수한다는 겁니다. 바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미성년의 상태에 머무르는 이유는 전적으로 게으름하고 비겁함 때문이다. 이렇게 칸트는 본 겁니다. 그런 용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라. 그렇죠? 하베무트 dich deines eigenen Verstandes zu bedienen. Verstand, 오성, 이성이죠. 이게 결국 무트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이제 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이 현재의 상태가 미성년의 상태로 전제하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계몽이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렇게 생각한 그 토대는 진보의 역사 철학적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미성년은, 자,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미성년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있어야 할 상태는 성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온 것이 미성년이면은 앞으로 미래에 이제 있어야 될 상태가 성년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상태. 미래의 그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전적으로 자신의 결단과 용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역사가 점진적으로 역사가 발전하는 개념도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역사를 본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독립적인 사회가 가능한 이 성년, 성숙한 상태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거는 갑자기 어떤 도약에 의해서 혁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어떤 사고방식의 개혁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뒤에 나오죠. 사고방식이 Reform der Denkungsart. 덴켄 동사 알죠? 명사 덴쿵입니다. 아르트 하면 어떤 종류죠. 방식. 사고방식, 사고 종류의 개혁. Reform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일반 그 서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국왕이고 또 종교도 뭐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 국왕이나 종교등 그 당시에 좀 어떻게 보면 전제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기제들이 권위인데, 일종의 권위를 타파할 것을 주장하고 이들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 개인 자신의 어떤 결단과 용기의 부족에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칸트가 이제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칸트의 결국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용기에 대한 호소다. 여기 나와 있죠? einen Appell an den Mut. Appell, 이게 이제 호소니까 용기에 대한 호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아무리 전통이라도 잘못된 거는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계속 그게 습관적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레포름 필요한 겁니다.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칸트의 이제 계몽과 관련된 내용 중에 첫 번째 부분을 봤고, 지금 시간이 40분이 다 됐거든요. 이성의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 이 부분을 들어가려니까 시간이 애매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조금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내용을 조금 준비했는데, 시간이 이게 근데 제법 많네요. 조금 일단 한번 봅시다. 인간의 영혼에는 진선미 세 개의 영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리는 진의 영역이고, 선은 의지의 영역, 그리고 미는 아름다움의 영역인데요. 각각의 영역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학문, 종교, 예술입니다. 플라톤의 전통에 따라서 칸트는 세 권의 책을 썼는데요. 진리에 관한 순수이성 비판, 의지에 관한 실천이성 비판, 아름다움에 관한 판단력 비판입니다. 순수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 칸트의 윤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나의 쾌락, 나의 행복을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을 이쁘게 포장한 것이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에피쿠로스가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했다면 공리주의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까지 고려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바로 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세술에 관한 책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화에 뒤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표현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들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그 처세술에 관한 책은 너무 많아요, 시중에. 여러 개 선택하기가 사실 힘든데, 이게 뭐 무조건 따를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죠? 여기는 카네기의 처세술이 나와 있는데.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주장을 최초로 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이라는 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가 말하는 다이몬의 목소리란 바로 양심의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의 정점에 칸트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칸트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죠. 적당하게 착하고 적당하게 불의를 저지르면서 그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 가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과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비극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무와 욕망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을까요? 갈등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당연한 것처럼. 갈등하는 것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이제부터 칸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칸트는 이런 비유를 둡니다. A는 아주 정직한 사람인데요. 어느 날 정보기관에서 나를 찾아와서 A가 부정직한 사람이라고 거짓 증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죠. A라는 사람이 부정직하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살던가 아니면 거짓 증언을 거부하고 죽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 거짓 증언을 하고 사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압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왜 옳지 않은 걸까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옳고 그름은 신이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주의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는 신이 십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신이 명령하면 옳은 것이고 신이 금지하면 그른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주지주의에 따르면 원래부터 옳고 그른 것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조차도 옳고 그른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신이 십계명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대적 배경하고도 사실 관련이 많은데, 그 당시에 중세 유럽은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가 워낙 뭐 강세니까 이제 이 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이성과 관련된 거죠. 그죠? 신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칸트는 이러한 주지주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거짓 증언은 원래부터 옳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신이 그것을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하는데 주저할 겁니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세계에서는 그 어느 생명체도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을 해요. 오직 인간만이 도덕 법칙을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자유의지죠. 결정론. 자연에서의 모든 운동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퀴대를 움직여서 A가 움직였고 A가 충돌해서 B가 움직였고 B가 충돌해서 C가 움직였습니다. B의 움직임은 A의 충돌한 결과이면서 C의 운동의 원인입니다. 이처럼 자연에서의 모든 운동은
원인과 결과의 연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큐대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정된다면 그 이후에 A, B, C 모든 공의 움직임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칸트가 당구 잘 쳤지요. 예. 인간도 자연의 일부죠. 따라서 인간의 행동 또한 원인과 결과의 연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목이 말랐기 때문일 겁니다. 목마름이 원인이 되어 물을 마시는 행위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즉 인간의 행동들도 인과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목마른데 자기보다 더 목말라 보이는 사람한테 물을 양보합니다. 즉 인간은 도덕적인 이유로 인간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지로서 물을 양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모든 행위가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이러한 자유의지가 있어야 이러한 자유의지를 발현시키는 도덕법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인간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목마름이 원인이고 물을 마시는 행위가 그 결과죠. 여기에는 자유의지가 끼어들 틈이 없죠. 그런데 칸트는 그 중간에 의지를 끼워 넣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물을 마시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목이 마르지만 물을 양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물을 양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물을 마시고자 하는 의지와 물을 양보하겠노라는 의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지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칸트가 말하는 도덕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칸트는 도덕법칙을 정언명령이라고 했는데요. 정언명령이란 간단히 말해서 어떤 조건 속에 있던 간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야 한다는 도덕법칙을 말하는 무슨 겁니다. 예시네요? 칸트는 몇 개의 정언명령을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보죠. 자기 행위의 원칙이 보편법칙과 일치하도록 행위하라. 여기서 자기 행위의 원칙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으로 타당한 행위의 원칙을 말하는데요. 왜 사람들은 저마다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컨대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빌린 돈은 꼭 갚는다든지 하는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편법칙이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지켜야 하는 법칙, 즉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신의 주관적인 행위 원칙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지켜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때 그것이 보편법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갚을 여력이 안 돼서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보편법칙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돈이 없을 때는 사람을 죽이겠죠. 그런데 그러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따라서 그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따를 사람이 없는 것이 보편법칙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보편법칙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내가 빚을 이미 갚지 않았냐고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보편법칙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보편법칙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칙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 보편법칙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돈이 궁할 때마다 도둑질을 하겠죠. 그러면 소유 개념이라는 것도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소유 개념이 없다면 돈을 빌린다는 개념도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은 보편법칙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칸트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도둑질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도덕 법칙이 됐을 때 수긍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착하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당장은 불행하지만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복을 지으면 내 자식이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착하게 살면 행복해지는 것을 칸트는 최고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최고선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착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현세에서는 아닐지라도 먼 훗날 착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먼 훗날에서나마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즉 영혼이 존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고선이 실현되려면 신과 영혼이 존재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신과 영혼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칸트의 결론이 순수이성 비판에서의 결론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인간의 이성은 신, 영혼, 자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형이상학적인 문제는 인간의 이론 이성으로는 풀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번에 우리 순수이성 비판 동영상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죠? 칸트는 실천의 영역에서는 신, 영혼, 자유가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아니, 존재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즉, 신, 영혼, 자유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칸트가 신을 앞문으로 내쫓고 뒷문으로 들여보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아, 예. 자, 이 칸트에 대한 시간이 지금 52분이 넘었는데 잠깐 조금 남긴 했는데 이제 칸트의 6분 윤리이론에 남았거든요. 대한 두 가지 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칸트의 윤리학에 대한 첫 번째 비판은 칸트가 지나치게 의무만을 강조했다는 건데요. 칸트의 이론을 한마디로 하면 지킬 것은 지킨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칸트의 윤리이론을 의무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의 동기가 의무일 때만 그것이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여자의 차가 길가에 펑크가 나 있다고 합시다. A는 어떻게든 이 여자의 전화번호를 따려고 도와주고 있다고 합시다. 칸트는 이 사람의 행위는 비도덕적이라고 말합니다. 꿍꿍이 속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여자에게는 도움은 되겠지만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B는 이 여자가 불쌍해서 동정심 때문에 도와주고 있다고 합시다. 칸트는 이 사람의 행위는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동정심과 도덕은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C는 이 여자한테 흑심을 품은 것도 아니고 이 여자가 불쌍해서도 아니지만 그냥 공공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보편 법칙에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 여자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시다. 칸트는 이 사람의 행위야말로 도덕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칸트는 공공에 처한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칸트의 윤리학이 지나치게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가지는 동정심, 측은지심을 도덕의 영역에서 배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두 번째 사람 불쌍해서 도와주는 이 칸트는 도덕 중립적이라고 봤지만 이 두 번째 유형을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데 칸트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의무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의 윤리학에 대한 첫 번째 비판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비판에 대해서 봅시다. 칸트는 정원 명령과 같이 형식만을 제공했을 뿐인데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유태인인 안나 프랭크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 어느 집 다락방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치가 어느 날 그 집에 들이닥쳐서 집주인에게 숨어있는 유태인 어디 있냐고 물었다고 합시다. 그때 집주인은 칸트의 의무주의를 따른다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므로 안나 프랑크가 숨어있는 다락방을 알려주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칸트는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문제는 칸트는 지나치게 원칙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의 윤리학에 대한 두 번째 비판입니다. 자, 해명을 봅시다. 앞에서 비판에 우리는 대한 칸트의 윤리학에 대한 두 가지 비판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비판의 요지는 칸트의 윤리학이 지나치게 의무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가지는 감정을 도덕의 영역에서 배제해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 비판의 요지는 칸트가 지나치게 원칙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비판을 한마디로 말하면 칸트는 의무를 지키라는 원칙만을 그렇죠. 고집하고 네. 있다는 겁니다. 칸트의 이런 비판은 수긍할 만하죠. 그런데 칸트가 자신이 이러한 비판에 처할 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칸트도 당연히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칸트는 왜 이러한 원칙만을 고집했을까요? 제가 칸트가 아닌 이상 칸트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칸트의 입장에 서서 한번 변호를 해보겠습니다. 칸트 입장에서 칸트가 됩니다. 윤리학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목적지로 가는 길목에는 협곡이 있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즉 현실과 타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이 필요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칸트는 그러한 행동 지침은 처세술이지 윤리학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마치 우리의 목적지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칸트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 원칙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변칙이라고 본 겁니다.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원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자꾸 변칙을 만들면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때로는 돌아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적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칸트가 생각하는 목적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지키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사회였던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을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윤리학이라면 그러한 목표 지점을 가리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58분인데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사례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번 시간 아까 봤던 것처럼 그 텍스트 이성의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 남은 시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